2020학년도 2학기 자동차학과 개설 과목인 기계설계 개요입니다. 담당 과목에 대한 담당 교수는 유사명 교수로서 지난 1학기 재료역학 ABC 반을 담당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목요일이 되겠고, 이 해당 과목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구성하는 기계 요소, 이런 모든 기계들은 기계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 요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규격, 그리고 하중, 응력, 변형률 등 기계 재료의 강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만 장차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설계하고 기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또 경제적이고 또 가격이 저렴한 이러한 기계를 갖다 설계할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기계 설계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교재는 기계 요소 설계로서 김종득 외 3인이 공조를 하였고, 출판사는 학진북수 2019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주면은 책의 모양은 이와 같이 자동차 공학을 위한 기계 요소 설계로서 학진북수에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출판된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 구입하셔서 2학기 여러분들 수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한 원격 수업 기간 중에는 과제 기반 동영상 시청 그리고 과제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및 과제를 제출해야지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난 1학기 같은 경우 영상을 시청했으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영상 시청을 절반 또는 심지어는 10%에서 20%의 영상만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로그 파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에 유의하셔서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그 해당되는 주차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업로드를 해야지만 그 주 여러분들이 출석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주 목요일부터 시청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의 그 과제 제출 기한은 여러분들이 목요일부터 차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밤 24시죠.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셔서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로그 파일까지 전부 다 확인하니까 영상 시청까지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했던 영상 시청 및 과제 제출 기반으로 한 출석을 20% 해서 여러분들 총 성적 반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서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의 기계설계 개론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저항력 있는 물체의 집합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고, 또 그 요소들 간에 이런 저항력으로서 마찰이 있음으로써 상대적인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력 있는 물체의 집합체여야 된다. 또 이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서로 구속되어서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과 같은 경우는 어떤 구성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구조물 자체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력의 물체의 집합체다. 또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에너지 변환, 우리가
열 또는 화학적인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외부에 유용한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항력인 물체의 집합체이면서 상대 운동을 하는 어떤 체중기나 시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외부에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기 또는 기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비했을 때 우리가 기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면은 저항력 있는 물체의 집합체이며 이 구성 부품은 상대 운동을 하고 외부에 유용한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의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기어나 마찰차라는 것은 어떤 마찰 구동에 사용하는 바퀴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직접 연결돼 접촉이 돼 가지고 운동이 상대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벨트나 체인, 로프 이런 것들은 어떤 요소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개물에 의한 역할을 이런 운동을 전달하는 방법은 벨트나 체인, 로프를 사용할 수 있겠고 또 링크 장치에 의한 전달. 우리 옛날 증기기관차의 바퀴를 보면은 이 바퀴 사이에 링크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방법 또는 재봉틀과 같은 같이 우리가 페달을 밟아줌으로써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장치에 의한 전달이 있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버 밸브나 액추에이터처럼 유압, 플루이드 프레셔나 뭐 수압, 공기압, 뉴메릭 프레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운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규격입니다. 여러분들 KS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한국 공업 규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규격화한다. 그래서 부품을 규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물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규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 부품뿐이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부품에 대해서 규격화를 한다면은 어느 부품에도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같이 부품 규격화의 목적은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러한 부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강도가 크냐 작냐를 따질 수 있지만 그 규격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격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호환성 있는 제품을 예측해서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규격 내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호환성 있는 제품을 갖다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공업 규격 KS는 1962년도에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1949년도에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 IS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1963년도 즉 KS가 적용된 그 다음에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와 시방입니다. 시방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계의 진행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 설계 도면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시방서라고 그러는데 기계 제작할 때 기계의 사용 목적, 성능, 크기, 생산 수량을 표시한 내용으로서 모든 기계 설계는 이러한 시방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 설계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사용 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를 갖다가 설계를 하는데 차량의 크기가 있죠. 자, 그런 우리가 승용차를 갖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트럭에 사용해야 될 그런 크기의 어떤 기계를 갖다가 장착할 수는 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 즉 소형화되고 그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도록 설계돼야 되고 또 외부의 어떤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모양과 치수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구조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이즈도 있지만 그 강도를 가짐으로써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힘에 의해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계 도면은 쉽고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모두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부분에서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또 설계된 상태에서 나중에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설계 도면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 도면을 쉽고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설계죠. 모든 기계는 인간이 사용하기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설계한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최적화된 그런 자동차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곳에 기어가 있고 어느 곳에 핸들이 있고 어느 곳에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조립, 운반, 수리, 성능 개선이 쉬운 구제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계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재료의 강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료역학, 1학기 때 배웠던 재료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라는 것은 기계에 작용하는 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P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외부에서 기계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P라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하중의 분포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단면이 있는데 이곳에 이러한 것으로다가 한 곳에 집중해서 하중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집중하중이다.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 근데 어떤 구간에 의해서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중들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분포 하중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런 분포 하중 중에서도 그 크기가 일정하게 어떤 구간에서 나타나는 하중을 우리가 분포 하중 중에서 등분포 하중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시간적인 변화 상태에 대해서 정하중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하중을 갖다 우리가 정하중.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동하중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동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것이죠. 반복하중이다. 반복하중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반복 하중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교본 하중이라는 것은 압축이나 또는 인장 하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하중, 이런 것들을 교본 하중이다. 어떤 순간적으로 압축이었다가 인장했다, 압축했다, 인장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본 하중이다. 충격 하중은 아주 짧은 시간에 큰 힘을 작용하는 그야말로 어떨 때 보면 여기 탕 쳐주는 이러한 하중을 갖다 우리가 충격 하중이라 얘기를 합니다. 임펄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동 하중은 시간에 따라서 하중의 위치가 변화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이동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인 작용 상태에 따라서 즉 어떤 부재가 있는데 이런 부재가 있는데 이렇게 축방량에 따라서 작용하는 하중, 인장이든 압축이든 이와 같이 축방량으로 나타나는 하중을 축하중. 전단하중은 이 단면적에 나타나는 단면적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하중을 갖다 우리가 전단하중이라고 얘기하죠. 비틀림 하중은 이와 같이 토크에서 어떤 부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다가 P가 작용해서 이 부재를 비틀어 주려는 이런 하중을 갖다 비틀림 하중. 굽힘 하중은 이와 같은 부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눌러줌으로써 이 재료가 이렇게 쉬게 되게끔 나타내주는 이런 하중을 갖다 우리가 굽힘 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 재료학에서 많이 사용됐던 응력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물체에 어떤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내부에서는 그 하중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하려는 저항력, 즉 내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력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저항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가 잘 견딜 수 있냐, 내력이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 하중은 크냐 작냐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항력이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줄 한 가닥을 갖다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작용하는 힘이 10N이라고 했으면 이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거기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재료에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즉 단면이 작은 상태에서 10N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고무줄을 10가닥을 잡아당겼다. 10배가 단면적이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이러한 힘은 똑같이 10N이라면은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그 차이,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은 단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있어서 내력은 같지만은 응력은 달라진다. 즉 단면적의 크기, 예를 들어서 한 가닥의 고무줄로다가 했을 때는 1이라는 단면적으로다가 10N을 우리가 견디니까 스트레스 응력이라는 것 10N/m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지만은 이게 10가닥이 된다면은 외부에서 10N이 작용했을 때 10가닥이니까 이거는 1N/m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면적당 그 내력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응력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응력에는 우리와 같이 그 축하중이 작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직 응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중이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장과 압축을 갖다 우리 얘기했을 때, 이 단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 또 압축도 마찬가지, 이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장 응력은 우리가 뭐 시그마 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단면적에, 그다음에 P에 이건 뭐 텐설 하중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압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와 같이 컴프레시브니까 이와 같이 P의 C, 이건 P가 C가 되는 거죠. P의 C가 돼가지고 단면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면에 이 축이 있으면은 이 단면이 A인데 이곳에 이러한 식으로다가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단면에 지금 평행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단면적분의 C, 그러니까 컴프레시브 쉐어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부피 응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재료를 갖다가 눌러주면은 이 부분은 중심점, 부재의 중심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윗부분은 압축을 받고 이거는 인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압축을 받고 이것은 인장을 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굽힘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 지난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은 이와 같은 부재에 이와 같은 우력이 작용해서 이거 갖다 비틀어 주려는 현상. 그래서 이 단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면에 평행하게 이러한 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단 응력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률, 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이 변형률은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원래의 길이당 변형량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형량이라는 것은 원래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를 뺀 것을 갖다 다시 변형된 길이에서 원래의 길이를 뺀 것이 바로 변형량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검은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다 하중이 P라는 것이 축하중이 작용을 한다면은
이 축하증에 의해서 이와 같이 파란색의 모습으로 재료가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길이가 L이었고 변형된 길이가 L-였다고 하면은 이때 중변형률 또는 세로 변형률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입실론은 원래의 길이분의 나중 길이 그 다음에 거기서 원래의 길이 뺀 이게 변형량이 되는 거죠. L''에서 L이 바로 변형량이 된다. 그것을 원래의 길이로다가 나눠준 것 이것이 바로 세로 변형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장일 때는 플러스가 됐죠. 인장일 때는 L''이 L보다 더 크니까 인장일 때는 플러스. 압축일 때는 여기서 압축이 됐을 때는 L''이 L보다 오히려 작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부호는 인장일 때 압축일 때 나타난다. 자, 가로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재가 이렇게 인장이 돼서 길이가 늘어난다면 단면적은 감소될 것이다. 만약에 압축일 때는 이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는 감소가 되지만 단면적 방향으로는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로 변형률은 원래의 직경으로다가 무엇을 나누느냐 나중의 직경 마이너스 원래의 직경.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반경 방향의 변형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 반대로 인장일 때는 마이너스, 인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반경이 오히려 줄어들죠. 압축일 때는 반경이 오히려 증가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 단면에 지금 평행한 힘이 작용을 한다. 이게 전단력이고 그때 나타나는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변형이 재료가 요만큼의 각도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감마 S 의 전단 변형량이 되겠죠. 이 전단 변형량이 된다면은 요때 이루는 각을 갖다 우리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 부재의 높이가 지금 L이라고 그러면은 요 감마에 의해서 나타난 것, 이 높이가 L이고 여기가 지금 변형된 것이 전단 변형량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탄젠트 감마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밑변의 높이가 바로 L이니까 L분의 나옵니다. S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감마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만 이런 재료는 뭐 고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강성 재료 뭐 우리가 강철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변형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감마라는 것이 아주 뭐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값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탄젠트 감마라는 것은 감마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젠트 감마는 그냥 감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을 L분의 나보다 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 변형률은 이 부재의 높이와 그때 전단 변형량의 비로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응력과 변형률 선더입니다. 자, 특정 부재를 우리가 쭉 힘을 가해서 하중을 가해서 A라는 단면을 갖는 부재에 P라는 힘을 갖다 계속적으로다가 해서 힘을 갖다 계속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응력을 증가시켰을 때 변형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Y축을 응력, X축을 변형률을 갖다가 했을 때, 자 응력이 증가하면 변형률은 점점 증가하겠죠. 어떤 구간까지 쭉 나타나서 이 구간이 이제 비례로 나타나는, 즉 일정한 비례로 나타나는 요 구간, 요거 갖다 우리가 요 지점을 갖다 비례한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한도는 응력 증가에 따라서 변형률이 어떻게 선형적, 직선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후쿠의 법칙이 성립한다. 후쿠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력이라는 것은 변형률과 비례한데 그때 비례상수는
탄성계수다. 탄성계수다. 이렇게 나타났죠. 또 예를 들어서 전단 응력 타우라는 것은 전단 변형률에 비례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전단 탄성계수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분 이것이 여기서는 지금 비례한도에서는 지금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설계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탄성한도 한도라고 했는데 탄성한도라는 것은 응력을 갖다 쭉 잡아당겼다 탁 놓으면은 원래 이거 없이가 되겠네요. 없이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 즉 1m인 부재를 쭉 하중을 가해서 늘여놨더니 1.001m가 됐다. 근데 탁 하중을 놨어. 그랬더니 이것이 다시 1m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랬을 때는 그 지점, 즉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변형이 없이 돌아가는 그 지점까지를 갖다 우리가 탄성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부재가 이런 비례한도와 탄성한도 이걸 갖다 구분짓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비례한도, 탄성한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탄성한도 이후에는 이제 변형이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 변형이 있다는 거죠. 그 영구 변형률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탄성한도를 지나서 딱 났더니 이만큼 변형이 최초의 상태에서 이만큼 나타났다. 이거 갖다 우리가 뭐냐면 영구 변형률이라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느 지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갖다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항복점은 소성 변형, 즉 완전한 변형이 발생하는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부터 뭐라 그러냐 불연속적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변형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 여기가 항복점이라는데 그 중에서 상항복, 여기가 하항복점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항복점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전율을 얘기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연성 재료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한계 강도는 이러한 점이 바로 이런 상항복점이 되겠습니다. 이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 응력 제고에도 여기까지 그 불연속적으로 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겠고 극한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극한 강도 응력 변형률 선도 중에서 가장 응력이 크게 나타나는 이 지점을 갖다 우리가 극한 강도라고 했는데 극한 강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원래 부재를 갖다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약한 부분에서 이제 파단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네킹, 목이라고 해서 국부수축, 네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단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극한 강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나타나고 이 극한 강도와 이것이 좀 지나게 되면 여기서 재료가 딱 하고 끊기는 파단점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취성 재료 같은 경우 즉 깨어지기 쉬운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극한 강도와 파단점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력 집중입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어떤 한 곳에 많이 집중되는 컨센트레이션 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그런 응력 집중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디에 나타나면 노치나 구멍 또는 나사 이렇게 단면적이 급하게 변하는 곳에서 응력이 현저하게 커지는 현상 이걸 갖다 응력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부재가 있는데 이와 같이 P가 양쪽에서 인장으로 잡아당기면은 나타나는 것은 시그마라는 것은 A분의 단면적 A분에 작용하는 힘 P인데 이때 나타나는 것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부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뭐 평균이라고 했을 때 평균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와 같이 노치 즉 단면이 이와 같이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다 나타나는 부재 같은 경우 하중을 갖다 가하면은 이와 같이 응력 분포가 이런 노치 부분에서 현저하게 증가되고 그 부분이 점점 감소하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응력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거 갖다가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하고 이 거리에 따라서 가장 최소와 최대 이거 분포의 어떤 평균
다 나타난 요소가 이만큼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부재의 평균 응력 시그마 노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와 같이 형상 개수를 갖다 우리가 알파라 놓고 해가지고 이 평균 응력과 최대 응력의 이 비를 갖다 우리가 형상 개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노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러한 구멍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 구멍이 발생된 부분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구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시그마 노말이 1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의 형상 개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노치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또 구멍이 발생되는 이런 부재에 있어서 이 응력이 크게 나타나는 요 취약하게 나타나는 취약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취약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응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그 부재 그러니까 요소를 갖다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면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뭐 평균치나 맥시멈 값이 일정하니까 알파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가 1에 가까운 것이 좀 안정된 기계 요소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율, 세이프 팩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 개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 개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력이라는 것이 워킹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재료가 어떤 그러니까 기계가 사용되는 상태에서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사용 응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용력은 일반적으로 탄성 한도,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탄성 한도라는 것은 재료가 인장이 됐거나 압축이 됐다가 그 하중을 갖다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구간이었죠. 그 구간 내에서 설계를 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응력입니다. 실제로 이런 허용할 수 있는 응력 중에서 최대값이 우리가 시그마 allowable, 그러니까 allowable 스트레스. 너는 이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돼. 물론 재료가 그 이상을 견딜 수 있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이 정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허용 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시그마 allowable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안전율을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재료의 한계 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성 재료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하중에 있어서 깨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는 이러한 재료를 갖다 연성 재료. 잘 늘어나지 않고 잘 파단이 되거나 깨어진다고 그랬죠. 이러한 재료를 갖다 취성 재료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계 강도와 허용 응력의 비. 아까 허용 응력은 얘기했죠.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이 정도를 초과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응력을 갖다 우리가 허용 응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한계 강도는 연성 재료일 때는 한계 강도가 바로 뭐냐면 항복 응력. 이것이 이제 항복 응력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강철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재료, 기계 요소에 많이 사용하는 취성 재료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한계 강도를 무엇으로 쓰면 극한 강도로 씁니다. 아까 극한 강도는 보면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 있어서 최대로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시그마 울티메이트. 그래서 가장 큰 이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했는데 요 취성 재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인 극한 강도와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응력의 이 비를 갖다 우리 안전 개수라면은 이거 갖다 작게 허용하는 것 이건 고정돼 있는데 이걸 작게 해준다면은 또 이만큼은 초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 준다면은 안전 개수가 이게 작으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안전 개수가 크면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경제성이 어떻게 되죠? 이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100인데 10만 허용한다면 우리가 안전 개수는 10이 되지만은 그 어떤 경제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은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며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경제성을 너무 고려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그러한 재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화 중일 때는 이런 안전 개수는 한 3에서 5.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취성 재료인데 어떤 재료의 극한 강도가 있다. 그러면 이 안전율을 갖다 이래서 뭐 4로 한다. 그러면 허용하는 것을 얼마일 거냐? 이건 시그마 얼로버는 어떻게 되냐? S분의 시그마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안전율을 높여준다면은 이게 작아지는 거죠. 또 이걸 상대적으로 좀 높여주면 여기 3에서 5 사이 이러는데 3일 때하고 5일 때 비교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적절한 어떤 비교 값을 갖다 선정해 주는데 역시 안전 개수는 정화 중일 때는 한 3에서 5, 동화 중일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반복 하중, 즉 어떤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5에서 6, 인장과 압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한 8에서 10. 충격 하중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나타나는 이런 하중이기 때문에 12에서 15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기계 요소라는 것은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주요 부품이다. 그래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제 기계 요소인데 이것들에 의해서 기계가 정의가 됐죠. 아까 기계 정의는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얘기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자, 기계라는 것은 아까 기계 요소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항력 있는 물체가 집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성 부품은 서로 구속되어 가지고 상대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접촉이든지 중개물에 의해서든지 링크 장치에 의해서든지 또 유압, 수압, 공기압에 의해서 전달하든지 어떤 상대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 바로 구조물과의 비교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에너지 변환으로 외부에 무엇을 한다? 그렇죠. 유용한 일을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기계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계나 뭐 체중계 이런 어떤 기기 이런 것들이랑 구분되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들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기계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품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합용이라는 것은 나사, 핀, 리벳, 뭐 결합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용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기계 요소가 되겠고, 뭐 클러치와 커플링 이런 것 또한 축이음으로 사용되는 것. 그다음에 브레이크, 스프링 이런 것들은 어떤 조종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기계 요소가 되겠죠. 또 전동용으로는 축, 베어링, 벨트, 체인, 로프, 기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동용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를 갖다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이해함으로써 이 기계 요소를 설계하는데 과목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기계 요소의 규격, 그 다음에 거기에 작용한 하중, 응력, 변형률 등 이런 기계 재료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기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이해하시고 학기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강의 자료 탑재는 강의 자료는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해당 주차에 과목이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제출은 해당 주 목요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24시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위치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을 모두 시청한 것을 확인을 했을 때 해당 주에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강의실에서 수업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일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